뭐 지금이라도 녹화를 하면은 괜찮겠지. 지금 초반이니까. 네. 그래서 익스펜스 스톱의 적용 여부 그 방식들은 첫 번째는 주어진 값을 사용하고요. 여기 이렇게 주어진 값. 두 번째는 이제 미적용. 인즉 이제 면제죠. 비용 면제를 시켜주고, 세 번째 그 이후에는 이게 전년도도 아니고요. 재계약 시점에 스퀘어피트당 경비를 익스펜스 스톱으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골 때리는데, 줄여서 그냥 ES라고 하자. 경비, 운영경비죠. 운영경비를 익스펜스 스톱으로 활용합니다.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책에서 좀 설명하는 거 차근차근히 보면 좋겠지만은 한번 책 내용을 쭉 읽어보고 이해하고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주어진 값, 이게 가장 아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익스펜스 스톱의 적용 방식이 이전에는 주어진 값, 연도 이후에는 미적용, 이후에는 재계약 시점에 스퀘어피트당 경비를 익스펜스 스톱으로 활용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논리함수로 재계약 시점마다 스퀘어피트당 경비가 달라지니까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수식 하나에 다 넣기는 좀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재계약 이후에 익스펜스 스톱을 따로 구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반영을 한 거고요. 이랬을 경우에 경우가 주어진 값 활용할 때도 익스펜스 스톱에 따라서 초과하냐 아니면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상이냐 아니면 미만이냐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뉘고, 이 경우도 연도와 일단 연도 같은 경우 이전과 그 이후 아니면 해당 연도냐에 따라서 또 갈리고, 잠시만요. 컴퓨터가 왜 갑자기 저녁 모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야? 죄송해요. 케이블이 제대로 안 껴져 있었구나. 여튼 이것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뭔가 따져야 될 경우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통합하기 위해서 일단 그 재계약 이후 시점에 스퀘어 피트당 경비를 익스펜스 스톱으로 활용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익스펜스 스톱을 따로 구했고, 이 해당 연도랑 그 이후랑 하나로 수식으로 그냥 합쳐버렸어요. 일종의 테크닉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 방식이 그 사인 함수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스펜스 스톱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따질 때 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그 익스펜스 스톱을 넘느냐 안 넘느냐는 그 스퀘어 피트당 이 관리비를, 그 운영 경비를 이 재계약 이후에 익스펜스 스톱과 비교해가지고 그 양수가 나오면은 그 초과 있으니까 당연히 걷어야 되고, 그 0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음수가 나오면은 초과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걷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두 가지의 값에 사인 함수는 부호를 반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수면은 1을 반환하고 0이면은 0을 반환하고 음수면은 마이너스 1을 반환해요. 그러니까 사인 함수는 어떤 수가 양수 아니면은 0
아니면 음수 임에 따라서 양수면은 플러스 1을 반환하고 0이면은 그냥 0을 반환하고 음수면은 마이너스 1을 반환해요. 이런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1 플러스 사인 해놓고 각각의 그 차이 이스펜스 스탑과의 그 차이죠. 차이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나누기 2를 해주면은 만약에 이제 0이면은 그 이제 2분의 1이 되긴 하지만은 2분의 1로 0이 되면은 2분의 1이 되긴 하겠지만은 이 앞에 또 이렇게 이 차이를 또 곱해줌으로써 앞에 0 곱하기 이 뒤에 이 내용이 되니까 0이 되고 만약에 얘가 음수면은 1-1이 이제 0이 되니까 여기 0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서로 간에 이제 곱하기 0이 돼가지고 없어지고 양수일 때만 정상적으로 1 곱하기 1 플러스 1에다가 나누기 2가 되니까 1로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게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판별식을 만든 거예요. 뭐 그런 거고 두 가지를 한번 좀 제가 만들어 둔 식이랑 원래 이 책에서 유도하고 있는 식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걸 굳이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이런 재무함수 다루실 때 여러분들이 if 함수를 아마 자주 쓰시긴 할 텐데 실무 보시는 분들도 ifs 함수 같은 걸 쓰기보다도 좀 논리적인 약간 상황에 따라서 좀 뭐라고나 할까 연산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할 때 if 함수를 중첩해서 쓰는 방식을 쓰는데 저한테 많이 호소를 하시는 게 뭔가 수식이 어떻게 생겨보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뭐라고나 할까 좀 약간 시트 관리가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이 경우마다 이제 로지컬 테스트랑 밸류 값이랑 명확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 if 함수를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지.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순운영이익을 계산을 한 건데요. 일단은 앞에 좀 얘기를 길게 한 것도 있고 일단 잠깐 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마저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잠깐 녹화기는 일시자. 네. 이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어디까지 했더라? 넷 오퍼레이팅 인컴 예상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서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게 공실률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실률이 이제 3년 이후부터 공실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공실률 5%인데 근데 5%를 적용하긴 했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임차인이 6명이란 얘기, 6개가 있다는 얘기는 플로도 갈 때 임차인이 6명까지 있는 거잖아요. 6분의 1만 해도 5%는 한참 넘어가거든요. 한 명만 공실이 떠도. 근데 일단 가정은 가정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그 PGI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 뭐냐 약간 이것도 조금 쓰는 게 좋겠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일단은 NOI가 있고 지금 이게 NOI 넷 오퍼레이팅 인컴을 예상하는 거잖아요. NOI는 순영업소득이고요. 소득이고 이거는 EGI에다가 총 운영 경비를 뺀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PGI는 뭐라고나 할까 포텐셜 그로스 인컴이라고 해가지고 잠재 총소득 잠재 총소득이고 개념은
임대 가능한 총면적에 단위 면적당 평균 임대료를 곱한 값. 그러니까 이거는 공실률을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실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그 부동산, 그 수익 부동산에서 그 이뤄낼 수 있는 잠재적인 그 최대한의 이제 총소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가지고 소득을 전부 다 풀로 땡겨가지고 받았을 때 가능한 잠재적인 총소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EGI라고 Effective Gross Income인데 이거는 유효 총소득이라고 해요. 유효 총소득이라고 하고요. 이놈은 PGI 잠재 총소득에서 공실에 따른 임대료 수입의 감소분, 즉 이제 베이커치 로스를 차감한 값. 이기 때문에 그 PGI에다가 공실을 반영해가지고 좀 공실 때문에 그 잠재적인 총소득이 실현되지 못한 것만큼 차감, 속된 말로 깠을 때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총소득이 유효 총소득 EGI라고 하고, 순영업소득은 거기에다가 또 이제 총 운영 경비까지 뺀 거죠. 일단은 처음에 PGI가 구해지고 그 다음에 EGI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NOI를 구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 정도고. 그래서 수식을 보면은 PGI는 구하는 건 그럼 매우 간단하겠죠. C30이라고 하는데 여기 예상 기본 임대료 수익 자체가 공실이라든가 그 운영 경비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PGI가 돼요. 그래서 다 위에 있는 값들을 참조를 시킨 거고, 공실은 3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4년차 때부터 5%씩 반영이 된다고 했으니까 PGI에다가 공실률 5%를 적용해서 그만큼 로스가 나는 것이고, EGI는 PGI에다가 공실로 인한 손실을 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3년차까지는 문제가 없다가 4년차부터는 이렇게 공실률이 적용돼서 그만큼 차감된 값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영경비는 위에서 구한 값 있죠. 총 운영비를 그대로 참조를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 징수라고 하는데, 추가 징수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보전을 받은 거니까 이익이겠죠. 경비를 그만큼 절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추가 징수한 거, 세입자한테 추가 징수한 값들을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순운영 경비는 전체 운영 경비에다가 추가 징수해서 보전한 부분들을 빼서 이제 실제로 좀 운영 주체가, 부동산의 이제 빌딩 운영 주체가 부담해야 되는 순운영 경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빼면 되고 간단하고요. 일반 관리비는 이제 EGI에 공실 제외한 것에다가 2층이니까 그 맨 위에 있었던 일반 관리비 퍼센트 있죠. EGI의 5%. 일반 관리비 5%라고 하면 잘 모를까봐 앞에다가 제가 좀 수정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EGI의 5%니까 이 5%를 적용을 해서 일반 관리비를 집어넣고, 그래서 순 운영 경비와 일반 관리비를 합쳐가지고 총 운영 경비를 구한 다음에 EGI의 이 총 운영 경비를 빼주게 되면 NOI를 구할 수 있죠. 순 영업소득.
그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통해 가지고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차입 조달에 따른 이제 차입금을 조달해서 운영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중에 좀 계산할 때 근거값으로 좀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말씀드렸죠? 순영업소득, 넷 오퍼레이팅 인컴에 대해서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고, 아까 판서해드린 게 사실 이 내용들이 그냥 요약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얘기해주는 내용일 뿐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차입 조달은 지금까지 이제 임대계약 현황과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구한 거는 향후 이제 6년간 순영업소득을 추정해 보았고 NOI를 구했다는 얘기는 그걸 토대로 이 빌딩을 운영함을 또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알았으니까 순영업소득을 알았으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빌딩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근거값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매 호가가 맨 앞에 보시면은 850만 달러였잖아요. 매매 호가가. 근데 매매 호가가 NOI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합당한 수치인가, 합당한 매매가인가를 좀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차입 조달을 고민한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자주 해왔었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에퀴티만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 플러스 또 이제 부채를 받아가지고 추가적으로 부족한 금액을 조달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본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부채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가령 이제 본인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의 이자율보다 대출금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본이랑 대출금이랑 같이 적절하게 혼합 활용을 해가지고 더 뭔가 높은 수익률을 이자율보다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더 이득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에퀴티만 가지고는 좀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에다가 뭔가 부채로 차입한 대출금을 일종의 지렛대로 써가지고 이퀴티 자기 자본만으로는 좀 달성하기가 힘든 그런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게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기처럼 매입금의 전액을 자기 자본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매매 호가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앞서서 차입 효과, 차입을 해서 빚을 짐으로써 얻는 효과, 아까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 효과인데 그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이제 대출의 조건은 아까 주어진 것처럼 담보 인정 비율이 LTV가 70% 그리고 상환은 20년 만기 대출 그리고 이제 이자율은 연 10%의 이자율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한다는 거 그리고 월 상환 조건이니까 현금 흐름의 이제 발생 단위는 월 단위고요.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여기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일 때 차입금의 규모와 상환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책에서 나온 조건이 사실 이거고 대출금은 당연히 호가가 위에서 주어져 있는 850만 달러니까 850만 달러에다가 LTV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한 것이고 대출 기간과 이자율이 주어져 있죠. 그렇게 봤을 때 5년 동안 운영을 하죠. 원리금 상환 금액은 당연히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페이먼트 함수 가지고 월 단위로 현금 흐름 감안해서 하는데 근데 이거 현금 흐름은 이제 연 단위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현금 흐름은 월 단위로 계산을 하되 거기 마지막에다가 12를 곱해서 연 단위로 환산해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대출 잔액은 당연히 현재의 가치 법으로 프레젠트 밸류를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지금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다 지금은 아시리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자 상환은 보시면은 아예 페이먼트가 원리금이잖아요.
원리금 중에서 이자와 원금을 뽑는 거. 그래서 앞에 인터레스트랑 아래쪽에 보시면은 프린시펄 구하는 것인데, 앞에 CU에 붙은 거는 그 누적이라고 그랬죠. 커뮬레이티브인가 그 누적인데, 그 누적하는 기간을 스타트 피리어드랑 엔드 피리어드로 제어를 한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저는 월 단위로 했을 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 여기는 13개월 차부터 이제 26개월 차, 24개월 차까지, 여기는 25개월 차부터 36개월 차까지, 이런 식으로 그 월별로 나온 수치를 누적해 주어서 이제 연 단위로 만들어주는, 합쳐주는 그런 함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함수 구성하는 거는 연 단위로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수치만, 이 현금 흐름 수치에 맞게끔만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을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스퀘어 피트당 가격을 따져볼 수 있겠죠. 이거는 당연히 뭐 호가에다가 스퀘어 피트당으로 나누면은 되는 것이고, 당 이제 스퀘어 피트당 89달러라고 하는데, 뭐 이제 평당으로 치면은 뭐 가격이 이런 식으로 환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책에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자본 환원율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지분하고 부채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게 이퀴티는 전체 이제 자본에다가 부채를 뺀 값인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계에 대해서 좀 기초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좀 알 수가 있는 내용이고, 도시공학 공부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본은 지분과, 그러니까 자기 자본과 부채의 합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가령 그 건설이라든가 그런 뭔가 도시개발공사나 LH나 그런 지방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그 예산을 살펴볼 때 그 뭐라고나 할까, 어떻게 보면 부채, 그 지방채라든가 아니면은 사채가 개인한테 돈을 빌린다는 뜻이 아니라 지방공사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라고 한다면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지방공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지방공사채 발행한 거를 처음에 자기 자본이 아니라 일종의 자본으로 두고 임대주택을 처음에 공급을 하고, 그 돈을 나중에 그 이제 매각을 해가지고 택지 개발을 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 매각해서 매각대금으로 다 이제 그 지방공사채를 상환하고 나중에 그 이익금을 가지고 회사 내부 이제 수익으로 얻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매각 중심의 토지 주택 공급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이제 가령 그 지방채라든가 지방공사채, 사채를 발행하는 걸 무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 총액 한도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지방채 같은 경우에도 그 부채 비율을 그 자기 자본의 한 뭐라고 하면,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자기 자본의 한 번에 개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그러니까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가 토지주택 그 공급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에퀴티의 한 4배로 지금 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그렇고요. 62조인가? 그 정도에 따르면 그렇고, 그 지방공사법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규정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스템은 본인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은 지방공사의 자기 자본, 에퀴티의 몇 배보다 더 넘는 수준의 값으로 그 이제 지방채나 아니면은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그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제거든요. LH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산하니까요. 중앙정부 산하니까 굳이 그런 게 없는데,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가 있어요. 그렇게 있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면은 지금 지방자치제니까 그 지방의회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제를 해주면은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수준 이상을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발행을 하려고 하면은 그 행정안전부의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 같은 경우가 뭔가 치적 사업을 하고 싶을 때 그 무슨 행정안전부 장관이랑 굉장히 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지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거는 약간 정치일 수 있는데 사실 재정이라고 하는 게 도시계획이 다 정치인데요. 예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부겸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이제 대구 쪽에 그 시의회에서 일하고 계신 선배분이 계셨어요. 그 선배가 대구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셔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김부겸 장관이 그래도 대구 베이스로 한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김부겸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대구에서 그런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그 사업을 추진 위해서 좀 사채 발행이나 지방채 발행을 하거나 그런 사업 추진할 때 있어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매우 협조를 잘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일하는데 나름 수월한 편이었다고. 그럴 정도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생각보다 약간 지방정부에서 뭔가 일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매우 강력해요. 그래서 막 하려고 한다면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령 특정 지역에 대해서 편향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호감을 갖고 있으면은 좀 어드밴티지나 디스어드밴티지를 굉장히 세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그 사채나 지방채 발행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에퀴티인데 여기에서 그 재무제표를 볼 때 재무제표나 아니면은 그 clean.go.kr인가 그쪽에서 이제 공시 자료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부채 비율인데 부채 비율의 산정 기준은 자본 중에서도 지분, 자기 자본을 가지고 본다. 이거는 자본에다가 부채를 뺀 값이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들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경영이나 경제학 전공하는 분들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는 저보다 좀 더 디테일한 면은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계획 전공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 상식은 알아야지 나중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을까? 왜 정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까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배경 지식이 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려요. 수업이란 나름 도시계획 전공이니까 말씀드린 거고 진도 나가야 되니까 좀 계속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은 여기에서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지분 말씀드렸죠? 자기 자본, equity를 의미하고 DCR이라고 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 지났으니까 Debt Service Coverage Ratio, 부채 상환율이라고 해서 원리금 상환액과 순영업소득에 비해요. 그러니까 대략 이 의미는 원리금 상환액은 계속 지속적으로 출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순영업소득은 다른 비용 제했을 때 그 운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이 페이먼트 빌딩, 이 빌딩을 운영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제 지출과 발생하는 수익을 비교를 해가지고 수익 대 지출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1이니까 지출 대비, 그러니까 부채 상환해야 되는 그 지출 대비 얻는 수익이 1.31배라는 얘기니까 나름 좀 양호한 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각 가정 추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보통은 도시계획할 때 인구 추정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추정을 한 다음에 그 값을 평균해가지고 내는 평균 값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그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울 때 그 무슨 추세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성법이라든가 뭐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그 계획 연도에 예상되는 그 계획 인구를 구한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 계산된 계획 인구를 평균 내가지고 그 평균 값을 가지고 좀 뭐라고나 할까 일정 자릿수 이하를 절사하든가 절상해서 계획 인구를 구하죠.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여기서도 매각 가정을 추정합니다. 여기선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가격 상승률을 이용해서 5년 이후에 지나니까 여기 상승률 위에 조건이 주어져 있죠. 그걸 이용해서 호가 한 850만 달러에서 5년 동안 1에다가 그 상승률 더해가지고 반영을 해주는 방법과 두 번째는 자본 환원율을 이용해서 이게 수익성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본 환원율 이용해가지고 이 수식의 기본적인 거는 그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지가의 그
지대를 이용해서 지가를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H74는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이제 현금 흐름의 마지막 6년차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 매각 시점이죠. 매각 시점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수하게 다른 비용을 제한 지대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자본 환원율을 이용하면은 이 NOI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지대를 이용해서 지가를 환원할 수 있는 할인율이거든요, 이게? 자본 환원율이. 그래서 구조 자체는 지대를 이용해서 지가를 구하는 그 수식이랑 똑같은 방식이고, 자본 환원율이 그대로 계속 꾹 유지된다고 봤을 때, 이 무한급수의 이제 무한급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가격을 구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고요. 그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평균을 구했을 때 공교롭게도 이제 공교롭게도가 아니라 라운드 함수를 써가지고 반올림을 했죠.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반올림을 해서 이쁘게 970만 달러로 추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는 세전 현금흐름 추정과 투자성과 측정인데, 여기에서는 저번 주에 했던 거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BTCF라고 하는 거는 운영으로 인한 세전 현금 흐름인데, 여기서 BTCF 같은 경우에는 세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Before Tax Cash Flow, 세전 현금 흐름이라는 뜻이고, 나중에는 세후를 다루게 될 텐데 여기선 세전이라는 뜻이고요. 이후에서는 소문자로 O랑 뒤에 S 있는데, O는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운영 수익, 뒤에 S는 세일, 그러니까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부채 상환은 DS. 그래서 일단 NOI가 있고, 이거는 그냥 참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채 상환은 페이먼트를 참조를 하시면 돼요. 원리금 상환이랑 같겠죠, 부채 상환이. 그 다음에 이제 그 현금 흐름은 NOI에다가 레버리지, 여기서 레버리지를 따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차입 효과를 분석하는 거니까, 차입에 따라서 발생한 부채 상환 금액을 빼주시면은 이렇게 그 제한 금액이 나오게 되고, 매각을 했을 때에는 5년차 마지막 기 말 때에 위에서 구한 금액대로 970만 달러를 판매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출 잔고가 앞에서 구했죠. 그 대출 잔고 구한 값에다가 를 빼게 되면은 매각으로 인한 세전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대출은 갚아야 되니까. 그에 따른 현금 흐름을 처음에 이 값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운영과,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운영 수익과 그 자본이득 매각할 때랑 운영할 때 임대료를 운영할 때랑 이제 매각할 때랑 그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나 통합을 하면은 처음에 0년차 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255만 달러가 되는 이유는 지금 이게 레버리지 효과를 통제를 하고 자기 자본 에퀴티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C5에다가 C79를 뺀 이유가, LTV를 뺀 이제 0.3, 30%를 적용한 이유가 자기 자본 비율에 따라서 투입한 금액이니까, 처음에는 투입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후에는 수입이고요. 그 4년차 때까지는 운영 수익만 있다가 5년차 때에는 1년 동안의 운영 수익 플러스 기 말 때 매각했을 때 이제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이 있죠. 그 두 가지를 합쳐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합쳐주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앞에 BT가 붙는 거는 그 세전이죠. 세전 NPV, 세전 IRR을 구해주게 되면, 그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현금 흐름이 NPV 함수로 앞에 이제 이자율은 G5, 그러니까 세전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세전으로 18% 정도는 수익률을 얻어야겠다라고 투자자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걸맞게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을 따지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에다가 그 0년차 때 그 처음에 에퀴티 투자분을 더해주죠. 이거를 NPV 그 함수에 굳이 넣어주지 않는 이유는 이 현금 흐름의 길이가 1년차부터 5년차까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0년차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여기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빼서
처음에 굳이 편의에 따라가지고 영년차로 빼준 것 뿐이지 이 기간 내에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자기 자본에 따른 그 투자 수익을 따로 산정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따로 더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얻는 거는 이제 15만 7,775달러가 되고 여기에서 앞에 그 골뱅이가 앳의 약자인데 앳의 그 문자인데 이것도 서식으로 뭐 넣어준 거고요. 여기 세전 IR 같은 경우도 세전 IR은 그거 상관없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PV는 기본적인 함수의 디자인 자체가 영년차에 따른 그런 값을 반영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해버리면은 MPV를 구하게 되는 현금 흐름의 길이가 5년이라고 얘가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따로 빼준 거고 테크니컬하게 IR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현금이 발생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다 이제 반영을 시켜주니까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편하죠? 그게 봤을 때 18%보다 높으니까 이거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850만 달러를 좀 지불하고 그 매입을 할 가치는 있는 거예요. 18%보다는 높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투자를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요인이 가장 좀 시급하게 개선하거나 아니면 가장 크게 관리해야 될 이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그 테이블 그걸 쓰면 되는데 전에 빙글빙글 이거 말고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했던 것처럼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 IRR을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측에다가 매입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간만이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데이터에 가상분석 데이터표 해두고 행 입력 셀이 열 입력 셀이 그 C 매입가였죠. 호가에다가 넣으면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 함수에 따른 값을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C5에 있는 값이 여기에 있는 수치대로 리플레이스 됐을 때 그 세전 IRR이 얼마가 되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계산을 해서 넣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제 매각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G96 그러니까 G열 96행에 있는 값이 변수로 계속 이렇게 제 매각가가 바뀌었을 때 그 세전 IRR이 변해가는 값을 각각 계산해서 넣어주죠. 그래서 이 값들을 참조를 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것처럼 컵을 그리게 되고 이 그래프를 해석해가지고 그 가장 이제 민감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하고자 하면은 이 수치들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하게 수를 만들고 가장 뭐라고나 할까 좀 공대생답게 하는 방법은 나중에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그 회귀식을 그린 다음에 그 회귀식에 따라서 그 앞에 개수값이 있어요. 각 변수마다 가령 변수가 매입가, 재매각가 등이 있으면은 그 결과값은 뭐 세전 IRR 값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니면은 내부 그 MPV라든가 그러면은 그 값을 이제 종속 변수로 하는 그 회귀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각 이제 독립 변수마다 그 베타 값 그러니까 개수가 만들어질 텐데 그 개수가 가장 높은 놈이 가장 민감도가 높은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미분 값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공대생이니까 어느 정도 그 편미분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대강 이해하고 계시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넘어가면 IRR의 구성요소 분할 해가지고 뭐 MPV에 따라서 이제 구성요소가 그 운영 수익과 매각 수익 따져봤을 때 이거는 뭐 아까 전에 구한 값 이용해서
하면 되겠죠. 그 수익률은, 그러니까 이자율 이꼴 수익률은 IRR과 같은 것이고, 현금 흐름은 여기 이제 운영 수익에 따른 1년부터 5년차까지 운영 수익 넣고, 여기 매각에 따른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10.5, 이제 5년차의 가격인데,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분모에다가 이 IRR을 분모에다 적용한 것을 5년만큼 해서 분모로 적용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NPV가 순현재 가치고 투자 결정한 시점은 이때예요. 0년차니까 5년이면 1, 2, 3, 4, 5년만큼 앞으로 당겨서 할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현재 가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놈은 NPV 자체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이 함수 자체가. 이놈 같은 경우에는 매각 시점에 이 가격을 5년 전으로 끌어당겨야 되니 그 할인율은 이 IRR과 같게 하면 되고, 그만큼 더 분모로 이제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을 해준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 합계는 실 봤을 때 결국에는 자기 자본과 같게 된다. 근데 이렇게 쳤을 때 이제 비율식을 하게 되면은 봤을 때 이제 이 투자 사업은 운영 수익보다 매각 수익이 2배 이상 많네요. 그렇다고 했을 때 매각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이 투자의 성패를 가리는 것은 사실 운영보다도 매각이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장기 운영을 하게 되면은 좀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건 5년 단위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 매각에 따른 수익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의 위험과 분산이라고 하는 내용은 가령 이제 수익을 따져봤을 때, 이걸 좀 오피스로 운영을 하느냐, 아파트로 운영을 하느냐, 호텔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수익이 나오지 않는 그 건물을, 오피스 빌딩을 호텔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일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를 건립을 했는데 아파트가 제대로 매물이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살짝 좀 법망을 살짝 피해가가지고 편법적으로 호텔로 운영을 해요. 일본 여행 같은 거 예전에 많이 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실 거예요. 주변에 약간 법 문제 때문에 그 아파트에 로비가 딸려있는 게 아니라 무슨 아파트 같이 생긴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서 키를 받는 게 아니라 주변에 약간 다른 허름한 데에 이제 오피스가 있어요. 거기에서 체크인을 하고 키를 받아요. 그러면 그 키를 갖고 아파트에 가가지고, 아파트까지 생긴 그런 아파트먼트 하우스에 가가지고 그 키를 가지고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것처럼 같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오피스로 쓸 것이냐, 아파트로 쓸 것이냐, 호텔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죠. 그거를 보자고 하는 거고, 각각 상황이 좀, 시나리오는 3개죠. 비관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할 때 그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일반적인 평범한 케이스, 그 다음에 낙관적으로 전망할 때 각각의 그 확률은 비관적인 건 25%, 실현성 최대,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상황일 때는 50%, 낙관적인 상황일 때는 25%, 그거는 다른 것도 다 같고, 각각은 좀 오피스랑 아파트랑 호텔이랑 수익률 자체는 좀 다르네요. 이렇게 다르고, 기대 수익률은 여기 알고파빅인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 배울 때 기대값, expected value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나 할까, 되는 이제 수치하고, 그러니까 확률에 따라서 그쪽으로 결정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 그 수익률에다가 확률을 곱하게 되면은 확률을 반영한 기대값이 나오죠. 수익률 베이스로 이제 기대값을 구해주고, 기대 수익률은 이걸 다 합쳤을 때 넣어준 다음에 뒤에 이제 수익률에다가 기대 수익률 일종의 평균값 개념인데요. 그 기대 수익률을 빼주게 되면은 평균에서 얼마만큼 멀어지는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따져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를 뒤에 이제 확률에다가 곱하되 뒤에를 이제 제곱수를 한 다음에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면은 이 오피스 빌딩에 대한 이제 각 시나리오별로 이제 수익률에 따라서 구하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수익률의 약간 리스크의 분산 정도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수치 분산을 통해서 얻은 이 표준편차 값을 이용해서 정기 분포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되나? 이 포트폴리오를 각각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뭐라고나 할까? 어느 정도 확률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정기분포, 그 확률이 정기분포를 따를 때 어떻게 그 기대 수치가 분포될 것인가를 볼 수 있어요. 아파트랑 호텔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주고 이걸 하나의 표로 합쳐주게 되면은 이거는 마지막 값이랑 시작값, 마지막 값, 구간값 등은 뭐냐면은 그 일단은 기대 수익률은 뭐 그대로 각시마다 기대 수익률을 따오면 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그래프의 중간값이 있죠. 그 리스크의 분포랑 그다음에 시작값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통계 배울 때 뭐라고나 할까 표준 편차 등을 이용해서 그 무슨 구간을 구하잖아요. 표준 편차 이제 3 시그마면은 뭐 그 안에 이제 95%의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 표준 편차가 한 2.58 안에 95%였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 구간을 구할 때 쓰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3을 썼네요. 3을 썼고 플러스 3, 마이너스 3으로 해가지고 시작값과 마지막 값으로 이제 구간을 정해주고 이 구간을 50개로 쪼개서 구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디테일하게 쪼갤 수는 있겠지만 여기선 편의상 50개로 이 구간을 시작값과 마지막 값 3시그마로 구간을 나눈 이 범위를 50개로 쪼개서 각 구간마다 얼마만큼으로 쪼개야 되는지를 좀 나타낸 거고 이 값을 처음에는 맨 위에 있는 시작값을 참조를 하고 이렇게 그 이후에는 그에 따른 이득 기회값을 나타내는 정규 분포 값을 반환하는 노멀 디스턴스, 노멀 디스트 함수 가지고 x값은 당연히 왼쪽에 있는 관측값 그 다음에는 평균값인데 이건 기대 수익률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아까 구한 바대로 위험을 표준 편차를 위험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투자에 있어 가지고는 예측하지 못한 그러니까 예측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이거든요. 리스크의 본질적인 뜻은 투자를 할 때 이 부분이 확실히 어렵다라고 하는 게 리스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은 위험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알고 회피하면 되니까요. 근데 안전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예측했던 바랑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가 리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평균보다 좀 동떨어진 값이 높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럴수록 리스크가 커진다는 의미에서 위험이라고 여기서는 써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적이냐 아니냐 0 그냥 그 값 자체를 누적값이 아니라 그냥 그 확률 분포 값 자체를 넣기 위해서 뒤에 이제 0으로 넣어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이 수식을 그 이후에는 if 함수를 써가지고 구간이 아직 구간 마지막 값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는 그대로 여기다가 구간 값을 하나하나 더해가면서 넣어주고 구간 값이 끝나게 되면은 아예 그냥 표시를 해주지 않는 식으로 if 함수 예전에 첫 번째 시간 때 이 함수를 썼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이렇게 쭉 끌어다니니까 서로 간의 구간 길이가 달라서 끝에 좀 함수가 끝나는 길이가 달라지긴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니 이렇게요. 확률 분포를 서로 비교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죠. 좀 평균값대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오피스 빌딩이나 호텔 같은 경우는 좀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긴 하지만 그만큼 표준 편차가 높아서 좀 뭔가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라고나 할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뭔가 가령 이제 호텔을 투자를 하는데 한 평균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할 줄 알고 그만큼 레버리지를 땡기고 비용을 지출했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적게 한 8%나 12% 정도의 이제 수익률이 달성됐다고 쳐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프 보면.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좀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한 4% 정도 수준으로 보고 이제 투자를 결정하면은 그나마 4%보다 적게 나올 확률이 그 이제 호텔에서 16%보다 적게 좀 투자 수익이 나올 확률보다는 적으니까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뭔가 투자를 할 때 돈을 버는 거라고 하는 거는 가령 이렇게 호텔같이 리스키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한 상품을 투자를 하면서 본인이 내부 정보를 알고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정보,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뭔가 차별화된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리스크를,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거를 더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불확실성을 좀 줄여서 나는 내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5년 뒤에 얘가 20% 호텔로 투자를 했을 때 20%보다 수익성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알아 라고 하면은 호텔로 이제 투자를 한 다음에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관광산업이 만약에 뭐 반대로 나는 보수적으로 그래서 호텔로 할 건데 8% 수준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투자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터진 것처럼 갑자기 외부 외생 변수가 생겨가지고 한 마이너스 4%가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아마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이겠죠. 그래서 투자에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금흐름과 투자 분석 여기까지 나왔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 슬슬 빨리 하고 마무리할게요. 바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세금을 좀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세금을 계산할 때 예전에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쳐줘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감가상각을 할 때 이제 정해법을 따라서 해볼게요. 왜냐면은 다른 방식을 하면은 그게 약간 배보다 배꼽이 커지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소득세율은 여기서 소득세율은 미국 CPR인데 보유세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36%, 내용연수는 투자라는 게 39년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연수 죄송해요. 내용연수는 감가상각이 39년 지나면은 가치가 제로가 된다 라고 보는 거고 양도세율은 20%, 감가누계에 대한 세율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양도세 그러니까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그 감가상각된 비용을 그 비용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세금을 매기더라고요. 그 세율이 25%라는 얘기고 토지가치분이 15%.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 토지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잖아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인데 합쳐서 부동산인데 일반적인 건물이나 좀 토지에 투여된 도로라든가 그런 자본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일어나죠. 그 중에서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는 전체 가치 중에서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는 토지의 비율이 얼마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감가상각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율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넣은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운영소득 그러니까 세전 운영소득 따져봤을 때 5년 동안 매각은 하지 않고 운영만 한다고 했을 때 세전 운영소득이 이전에 구했던 방식대로 NOI에다가 NOI는 앞전에 있던 값을 그대로 참조를 하시면 되고 DS 그러니까 원리금 페이먼트도 마찬가지로 가져오면 되고요. 그 이제 세전 이제 운영소득 같은 경우에는 했던 방식대 NOI에다가 페이먼트를 빼주면 나오겠죠. 이건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니까 넘어가서 이제 과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자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되는 이제 과세의 이자와 그 감가상각 비용인데 감가상각은 뭐 정해법으로 39년 동안 조금씩 39년이 되던 해에 그 가치가 제로가 되게끔 그러니까 890만 달러였던 게 제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토지가치분은 제외한 85%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가치인 거고 거기에다 39년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감가상각이 일어나서 39년이 되는 해에는 제로가 되는 식으로 정해법을 반영한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이제 매해 18만 5,256만큼 감가상각이 일어난다고 계산했어요. 그래서 과세소득 손실은 그 과세 표준이 되는데, 과세 표준은 세금을 매길 때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해요. 그래서 과세소득은 봤을 때 NOI 얻는 이제 소득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자는 플러스가 된 이유가 이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빼주려면 더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에다가 지출을 빼주면 되는데, 비용을 빼주면 되는데, 그 비용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비용은 이자 비용, 두 번째는 감가상각 비용 해가지고 두 가지를 빼준 거죠. NOI에다가. 그에 따른 이제 세금은 과세소득에서 소득세율 36%를 이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하는 거고, 세금은 기본적인 개념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구하는 것이니까 과세소득이 과표가 되고, 이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구한 것이죠. 그래서 45,801달러에서 마지막으로 10만 1,944달러까지 구하는 것이고, 이거를 반영해서 그 세전 그 운영수익에다가 세금을 빼면은 당연히 세후 애프터 텍스 세후 운영수익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업 수지 분석을 할 때, 그 현금 흐름 분석을 할 때, 그 세전 세후 구분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실제 분석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좀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자기가 뭔가 신혼집을 구하려고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그 각자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런 세금에 대한 지식은, 세법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는 갖춰놔야 필요가 있어요. 세무사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뭔가 그 공인회계사나 아니면 세무사의 재산이 어느 정도 많고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래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좀 뭐라고나 할까, 상담비를 계속 이제 월이나 연 단위로 조금씩 지불해 나가면서 전담으로 두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뭔가 친한 공인회계사나 그 세무사를 두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세금을 따지는 게 중요한데 그 세금이 복잡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고요. 뒤로 넘어가서 5년차에 건물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건 운영이었죠. 보유세, 소득세를 따진 거고, 여기서는 이제 양도세를 따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매각하는 금액은 저번 시트에서 구한 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대출 잔액도 저번에 해서 가져온 프렌트 밸류로 계산하는 값을 가져오면 되고, 이 매각으로 인한 세일로 인한 세전 이제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빼주면 되는 거죠. 이후부터가 중요한데, 양도세는 일단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되, 이제 취득 원가에다가 매각가 그리고 누적 감가액, 5년 동안 지출해온 감가액이 있고, 이걸 이용해서 자본조정 잠부가는 그 취득 원가에다가 감가액을 제외해서 그 4년차 때의 매각가에다가 빼게 되면은 순수한 이제 자본이득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자본이득 같은 경우에는 그 양도세와 감가 누계 세율을, 감가상각에 대해서 지불되는 세금의 두 가지를 동시에 좀 반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덧셈으로 서형식이 만들어지죠. 첫 번째는 매각가에다가 취득 원가를 뺀, 그러니까 equity에다가 양도세. 그러니까 부채를 받았던 거는 어차피 상환을 할 거니까 세금을 안 매기고, 자기 투자한 거 equity에다가 그 양도세율을 매기게 되는 것이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조정, 그러니까 잠부가에다가 세금을 그대로 감가상각한 금액에다가 감가 누계 세율을 그대로 반영을 하게 돼서 47만 1,571달러가 세금이 나오게 돼요. 그럼 그만큼
여기 현금 흐름에다가 빼주게 되면은 세후 매각으로 인한 세후 현금 흐름이 완성되게 되겠죠. 생각보다 세금이 세죠? 현금 흐름을 그렇게 해서 세전과 세후를 비교시켜 놓고 보게 되면은 세전 그리고 세후의 이제 IRR을 따져놓게 되면은 그 이전에는 19.64%였던 게 이후에는 15.17%로 매우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 요구 수익률도 당연히 18%에서 13%로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현금 흐름을 요약하게 되면은 영년차 초기 투자 때부터 레버리지까지, 그러니까 이퀴티 베이스는 자기 자본으로 내 돈을 이렇게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내가 수익을 얻을 것인가인 거고, 프로젝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레버리지를 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반영했을 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 매입가니까 850만 달러에서 후까지 세전과 세후가 여기서는 13.32%, 이후에는 11.170%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여기서 좀 약간 주목하셔야 되는 게 현금 흐름이 크게 이제 이퀴티 베이스랑 프로젝트 베이스로 한 게 있는데, 이퀴티 베이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자본을 중심으로 그 부채로 레버리지 땡긴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 흐름만 가지고 수익성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내 돈 255만 달러를 투입하면은 최종적으로 현재 가치로 환원했을 때 세후로 22만 6,539달러를 5년 동안 투자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에 따른 이제 내부 수익률은 15.17%다. 세후로는 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프로젝트 전체로 치면은 내 돈이 255만 달러가 투입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은 초기에 이제 850만 달러가 투입이 되고, 이 현금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5년 동안 운영하고 나중에 매각했을 때 그 투자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22만 6,524달러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입이 들어오게 되고, 그에 따른 수익률은 11.70%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시게 되면 자기 자본으로 했던 거랑 크게 차이가 많이 없죠. 이 사이에서 그 레버리지를 제공을 해준 그런 부분들은 이미 뭔가 이미 수익을 중간에 이제 이자와 그 나중에 상환하는 원리금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자기 지분을, 자기 몫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간 좀 미미한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같은 값이라는 거고, 거의 약간 같은 값이라는 거고, 그래서 근데 비율로 따지게 되면 프로젝트 전체로 봤을 때 수익률 IRR은 좀 달라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좀 길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내용이 좀 복잡해져요. 좀 끝까지 열심히 하면 좋겠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도 어떻게 보면 좀 중간고사 푸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자정까지니까 마지막까지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 어렵게 느끼시더라도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한 거고,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어려워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과제 다음 주 그 공지해드린 시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